세계 최고 권위의 하버드 교수가 강의실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었다. 내가 틀렸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틀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리는 순간 보스턴의 강의실은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다. 53년 폐허의 나라, 굶주린 아이들과 무너진 도시. 그러나 그 나라는 70년 만에 일본을 넘어섰다. 반도체 세계 1위, 조선 세계 1위. 유럽의 강대국들이 그 나라에 무기를 사기 위해 줄을 서는 시대. 중국과 일본이 견제하고 미국이 핵 참수함 기술을 승인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었다. 윌리엄 맥킨 교수가 30년 만에 밝히는 진실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날 강의실 스크린에는 사진 한 장이 떠올랐다. 53년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무너진 건물과 초췌한 아이들이 화면을 채웠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아프리카인가요? 나는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서울입니다. 강의실을 거대한 침묵이 삼켰다. 그리고 화면이 바뀌었다. 세계가 한국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한국 드라마에 울고 한국 무기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는 시대. 같은 도시의 70년 뒤 모습이었다. 학생들은 숨조차 쉬지 못했다. 나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다. 나는 윌리엄 맥킨입니다. 하버드에서 30년 동안 국제 전략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오랫동안 과소평가해 왔습니다. 2025년 10월 하버드 케네디 스쿨 강의실. 창문 밖으로 찬바람이 세차게 불어왔다. 37명의 학생이 앉아 있었다. 외교관이 될 이들, 장교가 될 이들, 전략가가 될 이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 우리는 부모님 세대가 결코 불가능하다고 믿던 나라를 다룹니다. 프랭크가 손을 들었다. 국방부 인턴 출신이었다. 교수님, 그 나라는 중국 아닙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사라가 억누른 미소를 지었다. 설마 한국은 아니겠죠. 몇몇 학생이 조용히 웃었다. 그 순간 나는 화면을 다시 전환했다. 그리고 말했다. 바로 그 한국입니다. 여러분이 알던 세계 지도는 이미 오래전에 뒤집혔습니다. 케팝 강의인가요? 저는 대답 없이 칠판으로 걸어갔습니다. 분필을 들었죠. 숫자 2개를 적었습니다. 1953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2024년엔 32,000달러가 됐어요. 같은 나라입니다. 프랭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운이 좋았겠죠. 미국 원조 덕분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요. 저는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사진이 떴습니다. 새마을 운동 포스터 안전모 쓴 남자들. 밤 11시 공장 불빛 고속도로 건설 현장이었죠. 1970년대입니다.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세대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하루 16시간 공장에서 일했어요. 주말도 없었죠. 야근 수당은 거의 없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경부 고속도로 완공 사진이었죠. 2년 반 만에 고속도로를 깔았습니다. 미국은 20년 걸렸어요. 일본은 15년이었죠.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다음 사진을 넘겼습니다. 포항제철소, 현대조선소, 울산공단이었습니다. 철광석도 없는 나라가 제철소를 만들었고 배 한 척 안 만들어 본 나라가 세계 1위 조선소를 세웠습니다. 10년도 안 걸렸어요. 저는 강의실 뒤를 봤습니다. 한국인 학생 윤지호가 앉아 있었죠. 펜 주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옥, 제가 불렀습니다.
내 아버지 세대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현대 조선소에 계셨습니다. 1980년대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맘새 일했다고 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 한 척을 제대 못 넘기면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했대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칠판에 또 다른 숫자를 적었습니다. 3년이라고 썼죠. 1997년 IMF 외환 위기에서 완전 회복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세계 경제사에서 단 한 번, 단 한 나라만 해냈어요. 프랭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미국이 도와줘서 저는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줄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금반지 내놓는 할머니, 결혼반지 벗는 젊은 엄마, 돌반지 꺼내는 할아버지였죠. 1998년 금모기 운동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7톤의 금이었어요. 50만 명이 줄을 섰습니다. 자발적으로요. 정부 명령도 없었고 세금도 아니었습니다. 강제는 제로였어요. 사라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진짜입니까, 지옥?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내 어머니는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 반지를 내놓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온 가족이 그랬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나라가 없으면 우리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강의실이 숨을 멈췄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만든 고속도로 위로 여러분, 아버지가 만든 배가 세계를 눕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반지 팔아서 갚은 나라가 이제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숫자들이 떴죠. 삼성 반도체 세계 정유율 1위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현대 조선소 수주량 1위예요. K방산 수출액 세계 12건입니다.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일본을 제쳤습니다.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반도체에서 조선에서 배터리에서요. 여러분을 식민 지배한 그 나라를 말입니다. 프랭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음 화면이 떴습니다. 방탄소년단 빌보드 1위, 손흥민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1위였죠. 여러분 손주 세대가 영어 아닌 한국어로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할리우드가 아니라 한국 드라마를 보고 팝송이 아니라 한국 노래를 따라 부르고 메이저리그가 아니라 손흥민을 보러 영국까지 갑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이 K-팝이라고 웃던 그 나라의 할아버지는 저는 학생들을 봤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 가고 밤 11시에 집에 왔어요. 주말도 없었죠. 아버지는 IMF 때 집을 팔고 어머니는 결혼 반지를 팔았습니다. 사라가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툭. 그 세대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헛되이 살지 않았어요. 그들이 만든 나라가 이제 미국 앞에서도 고개 안 숙입니다. 일본이 두려워하고 유럽이 배우러 오고 중국이 견제하는 나라가 됐죠. 저는 마지막 화면을 넘겼습니다. 핵잠수함 설계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생들을 봤습니다. 미국이 60년간 단 3나라에게만 허락한 기술을 한국에 승인했습니다. 다음 시간엔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수업이 끝났습니다.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강의실 학생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프랭크는 노트북을 열고 있었고 사라는 지난주 강의 자료를 다시 보고 있었죠. 윤지호는 여전히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이 왜 다른 나라와 다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개의 국기가 떴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었죠. 세계 4대 강대국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국제 정치학의 핵심이죠. 이 나라들이 세계를 움직입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익숙한 내용이었죠. 그런데 저는 멈췄습니다. 이 네 나라 앞에서도 기죽지 않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프랭크가 손을 들었습니다. 인도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국 사라가 말했죠. 아닙니다. 저는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달랐죠.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눈높이가 같았어요. 2022년입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말했죠. 동맹은 일방적 복종이 아니라고요.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다음 사진. 한국 외교장관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하는 장면이었습니다. 2023년입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했죠. 한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학생들을 봤습니다. 배치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보복에도 불구하고요. 프랭크가 끼어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미국 압력 때문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저는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일본 총리와 한국 대통령의 회담 사진이었습니다. 2019년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죠. 경제 보복이었어요. 한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법원 판결문이었죠. 일본 전범 기업 자산을 압류했습니다. 일본이 강하게 항의했어요. 미국도 중재하려 했죠. 한국은요. 저는 멈췄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그냥 고집 아닙니까, 고집. 저는 그 단어를 천천히 되풀이했습니다. 흥미롭네요. 미국에 하면 원칙이고 한국이 하면 고집인가요? 사라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는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지도 하나가 떴죠. 인도네시아 부톤섬이었습니다. 찌아찌아족입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인구 6만 명의 소수민족이죠. 문자가 없었어요. 2009년 한국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학생들이 고개를 갸우했습니다. 한글을 가르쳐 줬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공짜로요. 교사를 보내고 교과서를 만들어주고 학교를 지어줬습니다. 프랭크가 웃었습니다. 그게 뭐가 대단합니까? 원조 아닙니까? 원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미국이 자기 문자를 다른 민족에게 준 적 있습니까? 중국은요? 일본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세계 역사상 자기 문자를 다른 민족에게 무상으로 가르쳐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해요. 저는 강의실 뒤를 봤습니다. 윤지호가 펜을 준 채 멈춰 있었죠. 지옥, 제가 불렀습니다. 한국이 약소국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 인자를 붙입니다. 예를 들면요. 베트남 사람, 캄보디아 사람, 필리핀 사람이요. 그가 말했습니다. 강대국은요. 미국인, 중국인, 일본인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사람을 안 붙여요. 프랭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칠판으로 걸어갔습니다. 분필을 들었죠. 한국은 저는 천천히 적었습니다. 강대국에게는 당당하고 약소국에게는 존중합니다.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건 외교 전략이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정체성입니다. 한국은 자기가 약소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강대국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냥 저는 멈췄습니다. 한국입니다. 강의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저는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숫자들이 떴죠. 한국의 대외 원조 규모입니다. 2024년 기준 30억 달러예요. 세계 15위권입니다. 사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 정도면 많은 건가요? 1950년대 한국은 세계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였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70년 만에 주는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다음 화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남미 지도에 표시된 한국 원조 프로젝트들이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가르쳐 줍니다. 농업 기술을 전수해요.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우죠. 조건은요? 저는 학생들을 받습니다. 없습니다. 프랭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교수님, 그건 비현실적입니다. 국제 정치엔 공짜가 없어요. 그렇게 배우셨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게 안 움직여요.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국제 정치학은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힘의 논리입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고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에 복종하죠. 그게 룰이에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저는 멈췄습니다. 그 룰을 따르지 않습니다. 강대국 앞에서 고개 안 숙이고 약소국 앞에서 먼저 손 내밀어요. 이건 저는 칠판에 글씨를 적었습니다. 도덕적 권위 힘이 아니라 도덕으로 세계를 대하는 겁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엔 없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사라가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투. 다음 시간엔 저는 학생들을 받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 산업을 만들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유럽이 한국 무기를 사라줄 서는지도요. 수업이 끝났습니다.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강의실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학생들은 먼저 와서 자리에 앉아 있었죠. 프랭크는 커피를 들고 있었고 사라는 노트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윤지호는 여전히 뒷자리였지만 이번 엔딩 등이 곧게 펴져 있었어요. 저는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스크린에 2개의 사진이 나란히 떴습니다. 1970년대 일본 도요타 공장, 1980년대 한국 현대 공장이었죠. 여러분, 할아버지 세대가 본 일본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세계 최고였어요. 품질, 속도, 기술 모든 면에서요.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 세대가 일하던 한국 공장입니다. 학생들이 2 사진을 비교했습니다. 차이가 명확했죠. 2024년입니다. 저는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숫자들이 떴습니다. 반도체 세계 점유율 삼성 1위, SK 2위입니다. 제가 읽었습니다. 조선 수주량 한국 1위예요. 배터리 점유율 LG와 삼성 SDI 합쳐서 1위죠.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일본은요? 프랭크가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답했습니다. 뒤처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떡해요? 사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일본은 100년 넘게 쌓아온 기술이 있는데 저는 강의실 뒤를 봤습니다. 지온의 아버지가 조선소에서 일하셨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시에 퇴근하셨나요? 밤 11시요. 그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때론 새벽 2시였어요.
주말은요, 없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이요. 프랭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가혹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세대는 선택했어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요. 저는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1980년대 울산 현대조선소 야경이었습니다. 불빛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죠. 밤 11시 공장입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낮처럼 밝아요. 용접 불꽃이 튀고 크레인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뛰어다녔죠. 일본 공장은요, 저녁 6, 6시면 불이 꺼졌습니다. 학생들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속도가 달랐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일본이 배 한 척 만드는 동안 한국은 두 척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이 쉬는 동안 한국은 일했어요. 10년이 지나자 다음 화면 그래프였습니다. 한국 조선 수주량이 일본을 추월하는 지점이 선명했죠. 1990년대 말 한국이 일본을 제쳤습니다.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100년 기술을 30년 만에 따라잡고 추월했어요. 사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그냥 값싸게 만든 거 아닙니까? 저는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1990년대 미국 소비자 리포트입니다. 제가 읽었습니다. 한국산 전자제품 불량률 일본산보다 낮음. 삼성 냉장고 소위보다 고장률 30% 낮음. LG 세탁기 도시바보다 내구성 40% 높음. 프랭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값싸게 만든 게 아니었어요.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더 좋게 만들었습니다. 더 싸게요. 저는 칠판으로 걸어갔습니다. 분필을 들었죠. 한국 공장엔 룰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적었습니다. 불량제로 라인 작업자가 불량을 발견하면요. 저는 학생들을 받습니다. 라인을 멈출 권한이 있었어요. 관리자 허락 없이도요. 일본은요. 관리자 결제 필요했죠. 그 차이가 다음 화면 삼성 반도체 웨이퍼 사진이었습니다.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죠. 완벽주의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싸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만들려고 했죠. 그 과정에서 비용이 낮아진 겁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세대가 밤새 일하고 여러분 아버지 세대가 주말 없이 일한 이유가 저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자존심이었죠. 윤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일본이 우릴 무시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식민 지배하고 전쟁 일으키고 사과도 안 하고요. 그래서 한국은 결심했습니다. 일본보다 더 잘 만들겠다고요. 더 빠르게, 더 완벽하게요. 저는 마지막 화면을 넘겼습니다. 2024년 통계였죠. 반도체 1위, 조선 1위, 배터리 1위, 디스플레이 1위입니다. 저는 읽었습니다. 일본은요, 12권 밖에요. 강의실이 숨을 멈췄습니다. 다음 시간엔 저는 학생들을 봤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위기에서 더 강해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세계가 이제 한국을 두려워하는지도요. 수업이 끝났습니다.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강의실은 만석이었습니다. 학생들뿐 아니라 다른 교수 몇 명도 뒤에서 있었죠. 소문이 퍼진 겁니다. 저는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스크린째 날짜 하나가 떴습니다. 2025년 10월 APC 경주 회의. 이 회의에서 세계가 뒤집어졌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몰랐을 거예요. 뉴스에 작게 나왔으니까요. 프랭크가 손을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었습니까? 저는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제목이 떴습니다. 미국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기술 승인. 강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핵 잠수함입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국이 60년간 단세 나라에게만 허락한 기술이죠. 영국, 호주, 그리고 저는 멈췄습니다. 한국입니다. 사라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교수님, 그게 왜 대단한 겁니까? 저는 칠판으로 걸어갔습니다. 분필을 들었죠. 핵잠수함은 저는 적었습니다. 물속에서 몇 개월 동안 떠다닐 수 있어요. 연료 보급 없이 적국 해안에 몰래 접근할 수 있죠. 핵미사일을 쏠 수도 있고요.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은 아무한테도 이 기술을 안 줬어요. 동맹국에게도요. 일본은 50년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프랭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왜 받았습니까? 저는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한국 잠수함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도산 안창호이었죠. 한국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도산 안창호 잠수함이에요. 배수량 600톤. 핵잠수함 사이즈죠. 설계도도 있었고 시뮬레이션도 돌렸어요. 소형 원자로 기술도 개발 중이었고요. 사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언제부터요? 10년 전부터입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준비됐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준비했죠. 조용히요. 그리고 미국이 승인했을 때 다음 화면 24시간 만에 공개된 한국 핵잠수함 설계도였습니다. 하루 만에 설계도를 공개했어요.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세계가 충격받았죠. 이미 완성돼 있었으니까요. 프랭크가 입을 벌렸습니다. 저는 강의실 뒤를 봤습니다. 윤지호가 펜을 준 채 떨리고 있었죠. 지호 제가 불렀습니다. 한국은 왜 핵잠수함을 원했을까요?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중국 때문입니다. 북한 때문이고요. 그리고요. 일본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동북아시아 지도였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가 한국을 둘러싸고 있었죠. 한국은 저는 설명했습니다.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이고 일본은 3위였고 러시아는 핵 보유국이죠. 그 한가운데 한국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지도를 응시했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세대는 저는 말했습니다. 미국 우산 아래 숨어 살았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여러분, 아버지 세대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지금 세대는 저는 멈췄습니다. 다릅니다. 다음 화면 한국 국방비 그래프였습니다. 급격히 상승하고 있었죠. 2025년 한국 국방비 세계 12권입니다. 제가 읽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유럽이 사가고 K2 전차는 폴란드가 수백 대 주문했어요. 천국 미사일은 중동이 원하고요. 사라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파는 나라였습니까? 2025년 기준 세계 9위 무기 수출국입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10년 전엔 22권 바뀌었어요. 프랭크가 코호음을 쳤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미국에 비하면 저는 그를 봤습니다. 프랭크,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핵 잠수함 기술을 준 이유가 뭘까요? 그가 멈췄습니다. 자선이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미국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국이 강해야 했어요. 일본은 헌법 때문에 못하고 호주는 멀고 한국만이. 저는 칠판에 적었습니다. 전략적 파트너. 동맹에서 파트너로 올라선 겁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세대는 미국 도움으로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아버지 세대는 미국 시장에 물건 팔았죠. 하지만 지금 세대는 저는 학생들을 받습니다. 미국이 먼저 찾아오는 나라가 됐어요. 윤지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음 시간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미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여러분이 한국을 배워야 하는지도요. 수업이 끝났습니다.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강의였습니다. 강의실은 발 뒤딜이 없었죠. 학생들뿐 아니라 다른 학과 교수들, 심지어 학장까지 뒤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의 미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숫자 하나가 떴습니다. 2030년 5년 후입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계획한 미래예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떠올랐죠? 한국형 발사체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2030년까지 달 착륙선을 보낼 계획이에요. 2035년엔 화성 탐사선을 보내고요. 프랭크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미국 중국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엔요. 다음 화면 소형 원자로 SMR 설계도였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기존 원전보다 작고 안전하고 빠르게 지을 수 있어요. 한국은 2028년까지 상용화할 계획이죠. 세계 최초예요. 사라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이미 시작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다음 화면 인공지능 국방망 시스템이었습니다. AI 기반 국방 시스템입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드론 미사일 레이더를 하나로 연결해요. 적의 공격을 0.1초 만에 탐지하고 대응하죠. 2030년 완성 목표입니다.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여러분이 케팝이라고 웃던 그 나라가 저는 멈췄습니다. 이제 우주로 가고 원자로를 수출하고 AI로 전쟁터를 바꾸고 있어요. 프랭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세계 지도였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국들이 표시도에 있었죠. 폴란드, 루마니아,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2025년 기준입니다. 제가 읽었습니다. 유럽 7개국이 K방산을 구매했어요. 중동 5개국이 협상 중이고요. 동남아 3개국이 대기 중입니다. 사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항공 무기를 사는 겁니까? 저는 칠판으로 걸어갔습니다. 분필을 들었죠. 3가지 이유입니다. 저는 적었습니다. 1. 검증된 실전 경험이 빠른 납품 속도. 3. 완벽한 품질 보증. 미국 무기는 비싸고 늦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무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성능이 드러났죠. 중국 무기는 믿을 수 없고요. 그래서 저는 멈췄습니다. 한국입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학생들을 받습니다. 5주 전 여러분은 한국을 K-팝 나라라고 웃었어요.
지금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라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너무 무지했습니다. 프랭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한국을 배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강의실 전체가 숨을 멈췄습니다. 저는 강의실 뒤를 봤습니다. 윤지호가 앉아 있었죠. 5주 동안 조용히 듣기만 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지옥, 제가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말해 줄래요? 한국이 뭔지요? 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저도 그가 말했습니다. 5주 전엔 몰랐습니다. 제 나라가 이렇게 대단한지요? 학생들이 그을 봤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리국의 시절을 겪으셨어요. 굶주였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아버지는 현대조선소에서 밤새 일하셨어요. 주말도 없었죠. 가족도 못 봤습니다. 하지만 배를 만들었어요. 세계 최고의 배를요. 제 어머니는 IMF 때 결혼 반지를 내놓으셨습니다. 울면서요. 하지만 나라를 살렸죠. 윤지호가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 세대가 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있습니다. 하버드에서요. 여러분 앞에서요. 강의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기적의 나라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가 멈췄습니다. 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박수를 쳤습니다. 1명, 2명, 그리고 강의실 전체가 박수를 쳤죠. 일어서서 박수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윤지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칠판에 글씨를 적었습니다. 한국은 교과서의 여백이 아니다. 미래의 첫 페이지다. 여러분, 저는 돌아섰습니다. 한국을 배우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지,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지, 어떻게 세계를 놀라게 하는지요.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강의는 끝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이야기는 저는 학생들을 받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강의가 끝났습니다.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이야기하고 노트를 펼치고 윤지호에게 질문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모스턴에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죠. 하지만 강의실은 따뜻했습니다. 30년 만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가르친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저를 가르쳤던 겁니다. 강의가 끝난 후는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엔 눈이 내리고 있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뜨거웠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톡톡 들어오세요. 윤지호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문을 닫고 제 앞에 섰죠. 교수님, 그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고마워해야죠. 내가 말해준 덕분에 학생들이 이해했어요.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교수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말해보세요. 왜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한국을 가르치셨습니까? 30년 동안 무시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죠. 2015년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손녀가 케이팝을 듣고 있었죠. 방탄소년단이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노래냐고요? 손녀가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모를 거라고요. 한국 노래라고 하더군요. 저는 멈췄습니다. 그날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걸요. 제가 모르는 방향으로요. 윤지호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시작했죠.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을요. 처음엔만 봤어요. 하지만 파고들수록 저는 그를 봤습니다. 무서워졌습니다. 무서우셨다고요. 그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평생 가르친 국제 정치학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게 무서웠어요. 한국은 제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됐으니까요. 저는 책장에서 노트 하나를 꺼냈습니다. 10년 된 낡은 노트였죠. 2015년부터 기록했어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모든 걸요. 경제, 문화, 외교, 군사교육, 심지어 음식까지요. 윤지호가 노트를 봤습니다. 빼곡한 글씨와 그래프 통계가 가득했죠. 10년 동안 연구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죠. 무슨 결론이요? 저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한국은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21세기의 새로운 모델이에요. 약소국이 강대국이 되는 모델 식민지가 선진국이 되는 모델 폐허가 기적이 되는 모델이죠. 저는 그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모델의 비밀은 저는 멈췄습니다. 사람이었어요. 윤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술도 자원도 땅도 아니었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사람이었죠. 포기하지 않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요.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지옥, 제가 말했습니다. 내 할아버지 세대가 만든 게 뭔지 알아요. 고속도로요, 공장이요,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화예요. 그가 고개를 갸우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문화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보리고개를 겪었지만 포기 안 했어요. 내 아버지는 밤새 일했지만 포기 안 했죠. 내 어머니는 반지를 팔았지만 포기 안 했어요. 그 문화가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내 세대로 이어진 거예요.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1위 할 수 있었던 이유. 손흥민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뛸 수 있었던 이유. 오징어 게임이 세계를 휩쓴 이유가 다 그거였죠. 윤지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교수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하다고 하세요. 저는 답했습니다. 헛되이 살지 않으셨다고요. 당신 덕분에 손주가 세계 무대에서 있다고 하세요.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저는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그쳤습니다. 지옥.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시작이에요. 우주로 가고 원자로를 수출하고 세계를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그 중심엔 저는 그를 봤습니다. 내 세대가 있어요.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눈빛은 단단했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저는 답했습니다. 한국 사람이니까요. 그가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 있었죠. 한국의 기적은 기적이 아니었다. 준비였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 아래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창밖에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아침이었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학장이었습니다. 맥킨 교수님,
학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한국 강의하시겠습니까? 대기자가 200명입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저는 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실 문을 열었죠. 복도에 학생들이 서 있었습니다. 프랭크 사라, 그리고 다른 학생들이었어요. 교수님, 프랭크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한국어 배우고 싶습니다. 어디서 시작해야 합니까? 사라가 물었죠.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한글부터요. 저는 답했습니다. 24시간이면 읽을 수 있어요. 학생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걸어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계단을 내려가 강의실로 향했죠. 30년 만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르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메우는 거였습니다. 한국에게서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5년 11월이었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제 뒤로 학생 15명이 따라왔죠. 프랭크 사라, 그리고 윤지호도 있었습니다. 교수님, 진짜 왔네요. 한국의 프랭크가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한 달 전엔 상상도 못했죠. 공항을 나서는 순간 늦가을 공기가 우릴 감쌌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죠. 학생들은 신이 나 있었습니다. 저기요. 사라가 손가락으로 가르쳤습니다. 한글이에요. 간판들이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읽으려고 했었죠. 커피 프랭크가 더듬거렸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윤지호가 웃었습니다. 우리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경기도 화성으로 향했죠. 오늘은 삼성 반도체 공장을 견학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환호했습니다. 2시간 후 우리는 공장 앞에서 있었습니다. 거대한 건물이었죠. 하늘까지 닿을 것 같았습니다. 안내원이 나왔습니다. 50대 남자였어요. 환영합니다. 저는 이 공장 팀장 김철수입니다. 저는 악수했습니다. 윌리엄 맥킨입니다. 하버드에서 왔습니다. 김 팀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버드요. 학생들이 여기까지 왔다니 영광입니다. 우리는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클린룸이었습니다. 하얀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로봇팔들이 정밀하게 웨이퍼를 옮기고 모니터엔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변했습니다. 0.0 3mm, 3mm 오차입니다. 김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그 이상 벗어나면 라인이 자동으로 멈춥니다. 프랭크가 입을 벌렸습니다. 사람 머리카락보다 얇네요. 1분의 1입니다. 김 팀장이 답했습니다. 사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팀장님, 여기서 하루에 웨이퍼를 몇 개나 니까 2만 장입니다. 2만 장이요? 하루에요? 네. 24시간 돌아갑니다. 멈추지 않아요. 저는 김 팀장을 봤습니다. 팀장님, 언제부터 여기서 일하셨습니까? 1985년부터입니다. 40년 됐네요. 그때는 어땠습니까? 김 팀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지옥이었죠. 학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맘새 일했어요. 주말도 없었고요. 집에 한 달에 한 번 갔습니다. 애들 얼굴도 못 봤어요. 프랭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김 팀장이 그를 받습니다. 일본 때문이었어요. 일본이 우릴 무시했거든요. 기술도 안 가르쳐 줬죠. 그래서 우리끼리 배웠습니다. 밤새워서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겼어요. 1990년대 말에요. 일본을 제쳤죠. 김 팀장이 공장을 가르쳤습니다. 지금 여기 일하는 젊은 친구들은 제 아들이에요. 그 친구들은 편하게 일하죠. 8시간 근무 주말 휴무해요. 우리가 길을 닦아놨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같은 분들 덕분에 세계가 배우고 있습니다. 김 팀장이 놀랐습니다. 배운다고요? 우리한테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버드에선 한국 강의가 가장 인기 대기자가 300명입니다. 김 팀장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경남거제로 갔습니다. 현대 조선소였죠. 윤지호의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이었어요. 아버지 윤지호가 뛰어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꼭 안았죠. 잘 왔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윤지호 아버지시죠. 맥킨입니다. 교수님, 아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조선소를 걸었습니다. 거대한 선박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저기 보이는 배가 LNG 운반선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거예요. 윤 씨가 가르쳤습니다. 프랭크가 입을 벌렸습니다. 저걸 어떻게 만듭니까? 3년 걸립니다. 하지만 우린 20척을 동시에 만들어요. 학생들이 놀랐습니다. 저는 윤 씨를 봤습니다. 1980년대엔 어떠셨습니까? 그가 멈췄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그러세요? 지옥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밤새 용접하고 다음날 또 용접했어요. 집에 못 갔죠. 아들 생일도 놓쳤고요. 윤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후회 안 합니다. 그때 제가 안 했으면 아들이 지금 하버드에 없었을 테니까요. 그가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헛되이 산 거 아니지. 윤지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영웅이십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프랭크와 사라도 눈물을 닦았죠. 그날 저녁 우리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남산 타워에 올랐죠. 저는 서울 야경을 가리켰습니다. 1953년엔 폐허였어요. 지금은 학생들이 야경을 봤습니다. 빛나는 빌딩들, 움직이는 차들, 살아있는 도시였죠. 교수님, 프랭크가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한국이 왜 대단한지요? 왜죠?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그게 한국입니다. 그날 밤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죠. 30년간 국제 전략을 가르쳤지만 그 일주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배움이었습니다. 한국이 저를 가르쳤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2025년 11월 하버드 캠퍼스였습니다. 겨울이 왔지만 강의실은 뜨거웠죠. 교수님, 프랭크가 뛰어왔습니다. 한글 배우는 수업이 개설됐대요. 신청했습니다. 사라도 따라왔습니다. 저도요. 그리고 교수님, 다음 학기 한국강의 대기자가 500명 넘었대요. 저는 놀랐습니다. 500명이요. 네. 학장님이 강의실을 대형홀로 바꾸래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죠. 그날 저녁 학장이 전화했습니다. 맥킨 교수님, 예일에서 연락 왔습니다. 한국강에 어떻게 구성하냐고 물어보더군요. MIT도 관심 있대요. 저는 웃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네요.
아닙니다. 학장이 답했습니다. 교수님이 바꾸신 겁니다. 전화를 끊고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죠. 윤지호가 쓴 편지였습니다. 교수님, 저는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외교부에 들어가려고요. 그리고 세계에 한국을 알리고 싶습니다. 교수님처럼요. 감사합니다.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물이 났죠. 2026년 1월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대형홀에 학생 30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 있는 학생도 있었죠. 다른 대학 교수들도 뒤에 섰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21세기의 새로운 모델을 배웁니다. 스크린에 지도가 떴습니다. 한반도였죠. 작은 나라입니다.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인구도 적어요. 하지만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성취들이 나열됐죠. 반도체 1위, 조선 1위 배터리, 1위 디스플레이 1위, 방산 수출 9위, 문화 수출 5위입니다.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는 천천히 칠판 앞으로 걸어갔다. 분필을 들고 크게 한 줄을 적었다. 한국은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입니다. 학생들이 일제히 노트를 펼쳤다. 나는 다시 말했다. 60년대에 한국은 고속도로를 깔았습니다. 자동차도 없던 시절의 말입니다. 왜였을까요?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답했다. 미래에 필요할 것을 먼저 본 것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합니다. 80년대에 한국은 적자 속에서도 반도체에 올인했습니다. 이유는 같습니다. 미래 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화면이 전환되었다. 2010년대 한국의 오지 네트워크 구축 상황이었다. 세계 최초였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는 한국의 오지와 도시를 가리지 않는 오지 통신망 지도가 펼쳐졌다. 전국 어디서나 연결된다. 산속도 가능하고 지하철도 가능하다. 그래서 K-팝이 전 세계로 퍼졌고 한국 드라마가 성공했고 인공지능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의 다음 수는 무엇입니까? 나는 다음 화면을 열었다. 우주였다. 한국은 2030년 자체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35년 화성 탐사에 도전합니다. 또 다른 화면이 나타났다. 소형 원자로 SMR였다. 원자로 수출입니다. 2028년 상용화 목표입니다. 이미 10개국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숨을 내쉬었다. 한국은 늘 10년을 미리 바라봅니다. 세계가 현재 필요한 것을 만들 때 한국은 미래에 필요할 것을 준비합니다. 강의가 끝났지만 어느 누구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교수님, 우리는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가지가 필요합니다. 나는 칠판에 적었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 함께 일하는 문화. 미래를 준비하는 안목. 한국은 이 3가지를 70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때 윤지호의 연설이 시작되었다. 그는 연단에 섰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작은 나라에서요. 청중이 박수를 보냈다. 제 할아버지는 굶주렸습니다. 제 아버지는 밤새 일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반지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버드는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배움은 이었습니다. 제 나라가 대단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청중이 모두 일어섰다. 장내에 따뜻한 박수가 울려 퍼졌다. 나도 자리에서 일어섰다. 눈물이 흘렀다. 졸업식 후 그가 나를 찾아왔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감사해야지. 네가 나에게 가르쳐 주었어. 무엇을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그는 미소 지었다. 교수님도 이제 한국 사람입니다. 나는 그 말에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해 겨울, 나는 한 권의 책을 출판했다. 제목은 한국 21세기의 새로운 모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15개 언어로 번역되었다. 세계가 한국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한국의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이 시작이었다. 오늘의 이야기가 울림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달라. 앞으로도 세상을 놀라게 한 이야기로 찾아가겠다. 감동을 나누는 시간이 계속되기를 바란다.